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의 핵보유 금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고 있는 기자에게 거기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틀이란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20년이라는 기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of it. 이와 관련해 JD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포괄적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며 이란이 핵 포기를 약속하면 이란의 번영을 약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공격을 받는다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과의 종전 대화는 국제법 틀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교량 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 속에서도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첫날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해 이란 이외의 국가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제한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군 봉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조만간 이란과 2차 협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면서 종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차 회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개최지로 유력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보안을 강화하며 회담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예, 2차 회담 장소도 역시 파키스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2차 협상 개최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언론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전쟁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BC와의 인터뷰에선 앞으로 이틀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고, 영국 스카이뉴스와는 영국 국왕이 미국 방문 전인 4월 말까지는 이란과 합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파키스탄에선 미국과 이란의 2차談판이 금요일쯤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나흘 동안 주변 국가 순방에 들어간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일정이 변수인데요. 샤리프 총리는 지난 1차 협상 때 미국, 이란 대표와 3자 회담을 진행한 만큼 2차 협상 때도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순방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금요일 회담에 참석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를 순방하며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사실상 2차 협상 중재 논의로 보입니다. 중재국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는 휴전 기간을 45일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며 휴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 열릴 2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예고를 하면서 함께 파키스탄군의 총사령관을 극찬했다고요.
네, 왜 이곳 파키스탄에서 다시 회담을 재개하는지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언급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으로 협상 대표를 다시 보내는 건 아심 무니르 사령관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이라며 무니르 사령관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첫 협상 때도 파키스탄 총리와 무니르 사령관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매우 비범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니르 사령관은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인물입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역시 2차 회담도 이제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 높은 상황이고 또 1차 회담 장소로 쓰였던 호텔이 있잖아요. 2차 협상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1차 협상장이었던 세레나 호텔로 가는 길에 보안이 다시 강화됐다는 안내를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해당 호텔이 대통령궁 등 파키스탄 정부기관과 거리가 가깝고 지난주 회담 개최 경험이 있는 만큼 2차 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파키스탄의 사실상 영빈관 역할을 하는 세레나 호텔은 지난주 토요일 회담 개최를 위해 사흘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 유지를 위해 회담 당일에는 호텔 직원도 극소수의 관리 인원을 빼고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호텔 건물은 2개 동으로 나뉘어 있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취재진은 당시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 대표단과 접견했던 회의실과 벤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연회장 등을 둘러봤는데요. 각 공간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걸어서 2, 3분 거리에 떨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회담 개최가 구체화하면서 이곳 이슬라마바드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상황을 비춰보면 주변 지역의 봉쇄와 검문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 첫날 이란 관련 선박들이 미군에 가로막혀 잇따라 회항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 시작 후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가운데 봉쇄망을 뚫은 사례는 없으며 상선 6척이 이란 항구로 되돌아가라는 미군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운사 소속 유조선 리치스타리호 등 일부 이란 관련 선박이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결국 미군에 막혀 다시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군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면 걸프 해협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는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불법적인 해상 봉쇄로 이란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으며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이런 이란군의 엄포와는 다른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란이 이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보처럼 보이지만 또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명분을 차단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로 이란의 대외 거래가 차단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자신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그러나 이란의 이런 정중동 행보는 굴복보다는 전략적 후퇴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봉쇄를 물리적으로 뚫는 대신 운송을 잠시 멈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공습으로 방공망 등이 타격받은 상황에서 섣부른 교전으로 미국의 전면전 재개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실리적 판단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피해자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탓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세워
유가 폭등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압박하도록 만들려는 여론전입니다. The failure of the first phase is not in and of itself necessarily a sign that talks, if they were to continue, would fail. Neither side may have wanted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too quickly. 다만 이란 내부의 갈등은 변수입니다. 실리를 챙기려는 온건파와 혁명수비대 강경파 사이에서 이란 정부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And during that period, we expect a lot of back channel activity to bring them back to the talks back to the track. 이란의 행보는 전면전 명분을 차단하면서도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국제 여론을 흔들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휴전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의 이런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과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14일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과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에게 맹비난을 쏟아낸 후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략 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들여온다는 설명인데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힌 규모는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 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2억 5천만 배럴을 들여오고 나프타는 오만과 사우디에서 각각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해당 물량은 호르무즈 봉쇄 여부와 무관한 공급로를 통해 들여오기로 한 만큼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세계 각국이 원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만 측은 중동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접촉해오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또 오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국적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 사우디와는 자동차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소식을 들은 뒤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올해 LNG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은 당분간 계속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역시 이어가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6% 넘게 뛰면서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 등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재료 공급 차질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입 제품 가격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3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169.38로 2월보다 16.1% 올랐습니다. 16%가 넘는 상승률은 1998년 1월 이후 28년 2개월 만입니다. 오름세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입니다. 원유와 나프타, 제트유 등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특히 원유 상승률은 198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3월 유가와 환율에 따라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는 2월 68.4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 달 사이 1,449.32원에서 1,486.64원으로 2.6%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미국과 이란 협상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당분간 원자재 공급 차질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이번 달 수입 물가의 향방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영향은 추후 전쟁 양상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전쟁이 장기화하면 고유가와 원재료 공급 차질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수출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16.3% 높은 173.86으로 집계돼 역시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7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내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외신 보도에 16일 정도 이제 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특파원은 17일 금요일에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2차 대면 협상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거의 뭐 높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뭐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고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SNS에서 곧 뭐 전쟁이 중단될 수도 있다, 끝날 수 있다. 그다음에 추가 협상 예정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이란 쪽에서도 계속 좋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2차 협상이 거의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번 주 내에.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들도 또 좋은 얘기들도 많이 또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휴전 연장할 수 있다. 예.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연장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요거는 AP 통신에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휴전이 21일 날 현지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2주 휴전이. 그러면 사실 협상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17일 날 시작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아마 이집트 외무장관이 미국을 갔다 그랬고요. 미국 가서 아마 휴전 연장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외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과 계속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뭐 스위스 제네바 이런 곳에 또 논의가 됐었는데 파키스탄에서 확실히 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를 좀 선호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파키스탄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중재국 역할도 많이 했고, 그리고 1차 협상 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경호도 그렇고, 이란 측에 대해서 이제 그 파키스탄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전하게 의전이나 경호를 측면에서 많이 잘 신경 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측 그 협상단 1차 협상 300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300명, 이란 측 한 70명 왔기 때문에 대규모입니다. 근데 뭐 스위스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중재국이고 유엔 대표부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이 무슨 뭐 협상을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협상은 좀 미국과 이란이 좀 긴박하게 협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그 부분만 이제 경호라든지 뭐 어떤 환경 자체가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파키스탄이 하는 것이 제네바에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아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환경, 특히 이란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방의 어떤 중재국인 제네바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란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파키스탄을 선호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협상 때 생각보다 일이 진전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유럽 국가 쪽을 고려본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좀 터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서 다시 2차 협상에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란 그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을 극찬하면서 이제 내가 그 총사령관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띄우면서 그 우라늄 농축 중단 그 1차 협상에서도 이 기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다고 그러는데 20년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20년도 상당히 이제 불만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원하던 건 영원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영원히 못하도록. 근데 뭐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이 원하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2월 달에 협상할 때. 그러니까 뭐 3년이나 뭐 4년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년을 얘기했고 벤스 부통령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영원히 못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20년을 줄여준 거다. 예. 깎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년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JCPO에 지금 오바마 때 한 합의가 거의 15년 정도 일몰 조항이 있거든요. 15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농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2015년에 했으니까 2030년이나 31년쯤 되면 자동적으로 그 조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보다는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5는 안 되죠. 20년은 최소한 해야 되는 예.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길고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우리를 못 믿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 차례 핵무기 개발한 의사가 없다. 여러 차례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20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나갔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줄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포괄적인 합의,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예.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economically prosperous, and we're going to invite the Iranian people into the world economy in a way they haven't been in my entire life.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 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예, 먼저 벤스 부통령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의 포괄적인 합의, 그랜드 바겐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랜드 바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치수가 빅딜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했던, 북한과 미국이 2018년, 19년에 했던 네. 하노이 협상, 그 싱가포르 협상, 그 하노이 협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이 원했던 것이 빅딜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초기에서 미국이 원하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해나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협상을 든다면 여러 가지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 무력을 포기하는 것, 예.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여는 것, 예, 그다음에 정해축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이제 여타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요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주고받기를 통해서 다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상의 결과를 그 협상의 입구에서 다 합의를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실무적 기술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부분 같아요. 먼저 그 거래의 기술을 책을 쓴 사람처럼 예,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거래의 신 뭐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하고 이제 풀어 나가자. 그러면 이제 이란이 크게 양보하면 우리도 크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뭐 핵도 이제 포기하고 호르무즈 개방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란이 원하는 거 다 지원해주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투자하겠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벤스 부통령이 이제 그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적인 번영을 이란에 주겠다. 경제적인 번영.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벤스 부통령이 나이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보시겠지만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이 1979년도에 신정 체제가 혁명으로 신정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979년이면 이게 그 벤스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그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니까 뭐 말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란으로 하여금 예전에 북한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또 그 빅딜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합의를 하면 그럼 너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경제적,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통상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또 편입을 시켜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제재 풀고 동일 자산 풀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배상하고. 예. 배상은 뭐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는다만 어쨌든 예. 그 경제제를 풀어주고 제재 동일 풀고. 자산을 해제해주는 그것만 해도 상당한 그러한 그
경제 혜택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란은 국내 정치적으로 배상을 받았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일 휴전 협상이 연장이 된다면 그때 이제 기술 협의, 실무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되는 핵과 경제 제재 이것만 제대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면 굳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방에 한번 그 결정을 내자 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란이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통 큰 협상을 좀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이번에도 좀 빅딜이 오갈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 분위기에 이스라엘도 사실상 협상 재개에 좀 동의하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이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이 종결의 선결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동안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 조건을 얘기한다는 게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뭐 아무리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협상에 반대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지금 휴전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나타냐후 총리가 나서서 난 협상 반대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하나의 조건은 얘기했죠. 농축을 하면 반드시 이제 해외로 국외로 반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본인의 바람이고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 측은 지금 이걸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희석을 해서 20% 정도 희석을 해서 이란 내에 있는 원전을 돌리는 연료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이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반출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반출은 안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2차 협상에서 아마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 이미 2015년 오바마 때 이미 이란은 이거 한 11,000km 정도를 이미 러시아에 반출한 적이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반출할 수도 있는 또 입장을 바꿔서 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외무장관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한 얘기가 러시아가 우리가 그 농축의 반출 도와줄 수 있다니 그래 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는 한 달 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제시를 했었어요. 농축 우라늄 우리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겠죠. 지금은 입장이 조금 유연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해 봅니다. 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또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했었는데 러시아는 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 해결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도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호르무즈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확전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앞서 미국은 미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군은 현재 12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하면서 승인 없이 진입하는 선박은 납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이란과 연계된 중국 선박 리치스타리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란 측은 곧장 이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곧이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리치스타리호 결국 오만만에 다다라서는 뱃머리를 돌려서 회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전을 총괄한 미 중부사령부는 첫 24시간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그러나 외신에선 관련 선박 일부는 미군을 피해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번 작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면 이란이 2주 내에 원유 감산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작전이 자칫 홍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해협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전 세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미군이 뭐 철저하게 다 봉쇄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제 그 배 한 척이 빠져나갔다. 그 호르무즈 역봉쇄를 뚫었다라고 한 게 이 리치 스타리호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결국에는 못 가고 다시 갔어요. 되돌아왔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도 뉴욕 타임즈는 또 나갔다고 보도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점은 이제 봉쇄 발효되기 직전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여러 외신 보도가 좀 엇갈리는. 그러니까 이게 봉쇄가 허술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 봉쇄가 뭐 잘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도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유 수출을 사실상 못하게 된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배들이야 솔직히 나가도 괜찮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6주 동안 다른 걸프 국가는 그 어느 국가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수출을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그래? 다른 국가는 못하는데 너도 그럼 못해야지. 그래서 역봉쇄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까지 원유 수출 통해서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이제 같이 막히니까 오히려 지금 이란 쪽에서는 2차 휴전 협상에 더 발빨리 나온 거 아니냐. 사실 효과를 좀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이?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요. 이란은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란의 속내가 뭘까 궁금해지네요. 이란 입장에서도 어쨌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다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뭐 붕괴되거나 아니면 바로 항복하고 나오진 않겠죠. 어차피 계속 힘들었으니까 좀 더 힘들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란도 이제 더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될 거고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이제 해상운송 일시 중단하고 또 미국 측이 역봉쇄까지 나간 것은 미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가 얼마나 이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봉쇄가 오래되면 이란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세계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다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란이 이제 협상에 보다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미국 측이 역봉쇄를 통해서 의도한 부분이 무엇인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협상장으로 이란을 끌어들이는데 보다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그렇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이번에 역봉쇄를 했다라고 미국 측이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더 된다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될 이란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태도도 지속적으로 좀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얘기가 좀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난항을 겪게 되면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역봉쇄를 뚫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적인 요구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이제 뭐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일시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한다 이런 입장까지 비쳤으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놀라운 이틀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역봉쇄가 이란에 과연 어느 정도나 경제적인 그 타격을 줄 것인가를 봤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약 2주 내에 이게 이제 계속 역봉쇄가 계속된다면 2주 내에 생산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더 이상 생산해봐야 이제 밖으로 빼내지를 못하니까 저장고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좀 금액으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180에서 한 215만 배럴을 지금 생산을 하는 건가요? 생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을 하는 양이 수출량이. 그러니까 이게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럼 하루에 2천억 원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생산을 줄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 금전적으로 봐도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역봉쇄 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얼마 며칠이 안 됐지만 이게 만약에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3주 가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물론 세계 경제도 타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이건 대단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6주 동안 혼자서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다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제는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졌지만 뭐 졌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요. 힘들었지만 미국으로부터 다시 어떤 재건할 수 있는 자금도 얻어냈다. 그리고 우리 통치 자금도 충분히 마련해놨다. 원유를 계속 수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통치 자금의 부족 사항을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정권이 사실상 지금 혁명 수비대 정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주타바 있긴 하지만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막힌 호르무즈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위협 카드가 이제 홍해까지 막아버린다 뭐 이런 건데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홍해까지 막기에는 지금 좀 부족한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혁명 수비대의 발언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막는다는 것은 이란 측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협상이 잘 되지 않고 미국을 압박하고 거의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란을 마지막 흔들 수 있는 카드가 홍해를 봉쇄하는 카드인데 그거는 이제 그 협상 진행 과정에 달렸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이 잘 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굉장히 현상을 유지하고 강압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봉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미국과 이란 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리고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서 홍해 봉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란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재미를 좀 보긴 했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자신은 돈을 벌면서 이제 그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뭐 제3자지만 이 미국과 이란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국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감이나 동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란에 대한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도 좀 참아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들이 갖는 그 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처럼 좀 지나면 이란을 비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간과 아니면 자신들의 카운터파트 연락을 통해 가지고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급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쓰는 전략이라 하지만 이것이 갖고 오는 역풍, 후폭풍을 이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압박을 통해서 어떤 그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이제 한 국가의 무슨 영해를 막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제 이걸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 운송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전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논의하고 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해상 안보 협력체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뭐 군함을 같이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선박들 군함을 파견해서 같이 이 홍해를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어떤 무력 충돌이나 어떤 다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기뢰도 같이 제거를 하고 그렇죠. 기뢰는 뭐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사실상 지금 이란이 기뢰를 어디다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이 시간은 기뢰 소외 작업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작업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러니까 지금도 협상은 지금 우리 핵 협상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이 지금 이 협상 지금 2차 협상이 이제 개최될 때인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네. 여전히 통제력을 갖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줄지. 그리고 거기서 답변이 뭐 어떻게 휴전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네. 거기서 합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합의하자 그냥 끝나고 핵만으로 합의를 된다. 그러면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단 협상 말이에요. 결과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나눈 대로 뭐 포괄적인 이제 지원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지원이 있다면은 네.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서 그랜드 바겐이 되면 네. 아마 그러면 그것도 협상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란 석유나 가스에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방식 아니면 유럽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 포기를 해라. 통제력도 포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만약 그게 수용된다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뭐 강경파 쪽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공조도요. 영국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면 미국이 반발할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빼고 유럽끼리 뭘 하는 거 이런 걸 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미국 쪽에서 나쁜 건 아니죠. 그 미국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미국이 싸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맹이 필요할 때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그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이제는 많이 쓰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된다. 미국은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소통을 좀 해서 이런 국제 연합이 들어가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끝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라든지 어쨌든 이란이 영향력을 계속 남기고 싶다면 그러니까 그 해협을 통과하는 그 선박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뭐 인도 견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약한 수준에서 제한된 수준에서 통제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서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로 돌아가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이 그냥 셀프 종전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그 제한적 타결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그때도 그 유지하려고 한다면 전쟁 배상금이 필요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국제사회와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어떤 주요국들이 만든 연합체가 가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제 부딪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은 명분 없는 또 다른 분쟁에 국제사회와 척을 지면서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의 호르무즈의 유용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핵 그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 얻어내는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바라보는 이번 이제 미국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전쟁이 상당히 이제 곱지만은 않은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폴란드 의회에서 한 그 의원 같은데 이 나치 문양에 박힌 이스라엘 국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또 청원도 이제 100만 명 이상 이제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인데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가운데 이제 나치 문양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저건 이스라엘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나치를 갖다가 저게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그러면 뭐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똑같이 나치처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사실 뭐 레바논에서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반대로 보고 있죠. 이란이 나치다, 히틀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후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자유주의와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다. 그래서 갈라치기에서 이제 우리 편, 그다음에 저기 이란 편 이렇게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뭐 그냥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치를 이제 저렇게 걸어버리면 왜냐면 본인들은 또 홀로코스트를 당했잖아요. 홀로코스트는 되게 이게 민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민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 관계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건드리면 쟤네들은 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레바논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이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예. 비판받는 거는 마땅하나 이렇게까지 조금 심한 거는 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피해 국가였던 폴란드조차 저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삼각기를 좀 그렇죠. 확실하게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벤스 부통령에게서 먼저 보고를 받았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자신은 이 같은 보고를 미국 정부로부터 매일 받는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י שוחחתי אתמול עם סגן הנשיא ג'יי די ואנס. הוא צלצל אליי ממטוסו בדרך חזרה מאסלאמבאד. הוא דיווח לי בפירוט, כפי שעושים אנשי הממשל הזה מדי יום.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치권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마크 포칸 하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나 국민에게는 보고하지 않으면서 네타냐후한테 매일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면서 날을 세웠고요. 또 앞서서 전쟁에 반대하면서 사임했던 조 켄트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도 이스라엘이 의사결정 과정에 계속 접근하는 한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의 가세를 했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 벤스 부통령한테 매일 보고를 받았다. 미국 행정부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는다.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네타냐후 총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이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헤즈본을 공격하는 것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미국과 충분히 상의된 그런 결정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내에서도 얼마나 반감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부통령이 타국의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를 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보고라는 용어가 좀 거슬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상 결과나 이런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리고 타국의 대통령이니까 어떤 친분이 있다면 그러면 부통령이니까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한 특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그거를 갖다 공개석상에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 결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얘기서 전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네타냐후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 끼어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자꾸 이제 결정을 흐트리고 뭔가 계속 회방꾼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밉상으로 보이면서 교활함이 드러나면서 처음에 지켜봤던 국제사회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거는 전쟁 범죄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가 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그런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더 고립에 빠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충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벤스 부통령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까지 끌고 들어가서 당혹스럽게 만든 그러한 외교적인 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본인 지지층 결집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다행히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됐던 그런 정책 부패라든 스캔들 이러한 뇌물수수 이런 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가 전쟁 때문에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휴전에 들어가니까 미국과 이란이 그럼 이스라엘 법원이 재판을 속개를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헤즈볼라 공격을 하면서 전쟁 상황,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재판을 멈춰달라. 이걸 또 이스라엘 법원이 받아들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또 이스라엘 국민들 쪽에서도 반감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초조함과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좀 진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방꾼 역할이 이제 레바논하고의 이제 전쟁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워싱턴에서 일단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이 일단 휴전 협상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일단 1차만 하고 아마 2차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조만간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바논하고. 예, 그거는 이제 레바논하고 협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란과의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란이 갑자기 레바논에서 전쟁이 중단 안 됐기 때문에 테이블에 못 앉겠다. 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올해 전쟁을 뭐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중단하고 일단 이란과 우리의 협상을 방해하지 말고 공세 수위를 줄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헤즈볼라가 또 중간에 또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는 사실 헤즈볼라를 비무장화 시키는 것은 거의 지금 뭐 불가능하고요. 그러려면 뭐 이스라엘이 아예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그 나타냐후 총리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선거 때문이에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 부통령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매일 이러는 총리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잘 쓰는 그 선거 캠페인 구호가 있어요. 나는 리그 차원이 다른 리그야. 그러니까 나는 프리미엄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전화 받는 그런 총리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다른 후보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10월 달에 총선이 있거든. 나 뽑아.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일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교황 레오 14세 이야기만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라서 처음에 또 선출됐을 때도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거세게 비판의 메시지를 좀 겨냥해서 던지는 듯한 발언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최초의 미국 출신 그 교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했다. 뭐 그럼 물론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돌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긴 교황이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전쟁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공격이 들어가고 비난이 들어왔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반격을 해야 되는데 좀 그 반격이나 대응이 좀 지나친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교황에 대한 그 직설적인 어떤 그런 공격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특성을 보면 그 예외적인 거는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기의 공격이나 비난을 받으면 강하게 직설적으로 그 대응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응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지지층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메시지를 관리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그림처럼 이제 본인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한 저런 AI 그림까지 이제 띄었다가 또 삭제를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카톨릭 표가 떨어진다 그런 비난도 많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역풍을 부를 것을 좀 염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던 뭐 복음주의자들, 기독교인들 다들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해도 아주 큰 실수를 했고요. 지운다고 저게 사라집니까? 박제가 될 텐데요, 이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통령의 품격과 품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다른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좀 유연함을 보여서 빨리 이 국면을 빨리 정리를 하고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일정들을 빨리 소화하는 데 집중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질 협상 내용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2차 종전 협상 개최지로 유력한 이 파키스탄에서는 이 보안 조치가 강화되는 등 협상 개최를 위한 준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주변국 순방에 들어갔는데 현지에서는 이르면 이번 금요일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종전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현장을 권준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1차 종전협상 당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각각 맞이했던 접견실, 원래 호텔 회의실로 쓰이던 장소를 협상 대표를 맡는 무대로 꾸몄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 21시간 만에 결렬을 선언한 회견장은 호텔 지하에 있는 연회장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한 건 지난 일요일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대형 행사장은 미국과 이란, 파키스탄이 마주 앉은 3자 회담 장소로 추정만 될 뿐입니다. 언론 접근이 차단돼 사진 한 장 없는 데다 협상 당일엔 보안 유지를 위해 호텔 직원도 건물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예약은 지난주 일요일 오전까지 비워둔 상태로 회담이 애초에 당일치기로 예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00개 객실을 갖춘 세레나 호텔은 사실상 파키스탄 영빈관으로 쓰이는 최고급 숙소입니다. 이 때문에 2차談판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파키스탄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회담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호텔 진입을 위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금요일 회담 개최설이 나오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은 샤리프 총리는 나흘 일정으로 사우디와 튀르키예 등 3개국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2차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국 간 최종 조율 작업으로 풀이되는데 샤리프 총리가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금요일에 복귀해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스카이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매우 가능하다, 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습니다. 찰스 3세는 27일에서 30일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또 미 의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중재국을 통해 양국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파키스탄 대표단이 테헤란으로 와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 견해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2차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른바 노딜로 끝난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이란 지도부에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됐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다가 협상을 계기로 모처럼 공습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국정 관련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70명 넘는 협상단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엠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 비록 미국과 결론 도출엔 실패했지만 이란 측엔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اما در مورد دو سه موضوع مهم خب دیدگاه‌ها فاصله داشت و نهایتاً منجر به توافق نشد این گفتگوها.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란 고위급 인사들이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로 40여일 만에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란 정부 관리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고 걱정 없이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며 이란은 평화 목적으로 갔지만 미국이 전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란을 도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 선출된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비밀리에 공유할 계기가 됐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란 대표단의 중요 의사결정이 제한됐던 건 협상 전 내부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What we figured out is that they were unable, I think the team that was there was unable to cut a deal, and they had to go back to Tehran, either from the supreme leader or somebody else, and actually get approval to the terms that we had set. 다만 미 정보당국은 협상에 참석한 이란 지도부 행적을 일일이 추적, 감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에선 평화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이들이 최우선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군이 해군 전력 41%를 중동에 집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면 홍해도 차단해 맞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틀째, 미군은 해상 패권을 장악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란 항구의 봉쇄가 완전히 이행돼 이란을 오가는 해상 경제 무역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겁니다. 해군 전력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군 기관지는 미 해군 전함 6척이 추가 합류해 최소 27척이 중동에 투입될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항공모함 3개 전단도 포함된 전체 해군 전력의 41%에 이르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군은 홍해 봉쇄 카드를 꺼내 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면 걸프 해역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이란 선박 위협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이 홍해 봉쇄를 공식 경고한 건 처음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움직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위협할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봉쇄가 이뤄진 해협에서 미군은 첫날 6척이 경고를 받아 통행을 저지당했다고 발표했고 실제 회항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 준관영 통신은 식량 수송선과 미국 제재 대상인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돌파 시도는 여전합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면 어렵게 유지되는 대화의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가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 해상 회랑 설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14일 열린 IMO 법률위원회 회의에서 푸리아 콜리반드 이란 항만해사청 IMO 부대표가 아랍에미리트의 제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콜리반드 부대표는 특히 IMO가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하며 그 어떤 해상 회랑도 핵심 연안국의 전적인 동의와 협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중국 업체로부터 도입한 고해상도 감시 위성을 활용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위성 좌표 목록과 궤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업체가 제작한 감시 위성 T-01B가 지난달 이란 공습 전후로 사우디아라비아 미 공군 기지를 집중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위성은 지상의 5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기능을 갖췄으며 이란이 기존에 보유했던 위성보다 10배 이상 정밀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또 러시아의 푸틴 두 대통령이 5월에 함께 방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 당국은 미중 담판 일정과 직결될 수 있는 2차 휴전 협상을 환영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今年是中俄战略协作伙伴关系建立30周年，也是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签署25周年。 올해 정주년을 맞는 양국의 두 기념일은 각각 4월 25일과 7월 16일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상반기 방중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촉박한 4월이나 하반기인 7월이 아닌 그 사이 중간 날짜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5월 중순으로 밀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중 담판 전후 중러 정상이 만나 공조와 밀착을 과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라브로프는 이란 전쟁에 따른 중국의 에너지 부족을 러시아가 메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Силы Сибири-2 – это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долго обсуждался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сопоставляли е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с тем. 사실상 자국을 겨냥했다는 미국의 이란 역봉쇄에도 중국이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배경입니다. 中方欢迎一切有助于停火止战的努力，赞赏巴基斯坦促成美伊临时停火，并发挥了公正平衡的斡旋作用。 중국은 트럼프 방중과 직결될 수 있는 파키스탄 2차 협상을 반기며 미국과 담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에 코스피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이란 전쟁 발발 후 종가 기준 처음으로 6,000대를 넘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급락하는 등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이 이틀 안에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코스피는 연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91% 오른 6,141로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6,100선을 돌파했고 장중에는 6,183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상승폭을 좁혀 2.07% 오른 6,091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코스피가 장중 6,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5일 이후 35일 만으로 종가가 6,000을 넘어선 것은 전쟁 발발 직후로는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2% 올라 21만 1,0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상승한 113만 6,000원을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실적 부분이 시장에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140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지수 견인에 2.72% 상승한 1,152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 초중반을 오가는 등 하락세를 보이며 1,47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환율 하락세는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기대감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0 근처에 머무르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환해지비율 확대 조정 계획이 이후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산업 공급망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 물류비까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영세 공업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물레동의 한 공업사. 알루미늄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발주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알루미늄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급등하자 주문 수요도 덩달아 움츠러든 겁니다. 거의 해외에서 이제 직수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배를 타고 오려면 기름값 들고 그다음에 전쟁에 의해서 유럽 일단 중동에서 여기 알루미늄 뭐 하는 게 그쪽에 좀 있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 생산시설이 공습을 받고 해상 운송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비도 치솟으면서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거리 항로의 해상 수출 운임은 일제히 상승했는데 특히 중동행 운임이 43%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유럽 연합으로 향하는 운임 역시 각각 24%, 6% 뛰어 올랐습니다.
해상 수입 운송비도 미국 서부 24%, 중동이 18% 상승했습니다. 전쟁 전 계약 물량이 일부 포함된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전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물류비 상승폭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원거리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때 나오면은 훨씬 더 오를 거예요. 원유 수급이 특히 공급망이 원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령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운임료 하락은 좀 천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3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급해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우리 선박 관련 정보를 이란뿐 아니라 미국과 걸프 국가들에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로 경론도 벌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외통위에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은 물론 미국과 인근 걸프국에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 선원과 선박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 접촉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에 돈을 주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어떤 대가를 지급을 해서 선박을 빼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역봉쇄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미국과 더 큰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인권 국가폭력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SNS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홀로코스트 공식 추모일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건드린 외교 대참사라고 지적했는데 조현 장관은 생각이 다르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대망신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망신이라고 생각치를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SNS가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정체성과 맞고 명분과 진리를 모두 갖춘 언사라면서 오히려 이를 오독한 이스라엘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할 말이 있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의 입장문이 왜 이렇게 약해요? 조현 장관은 이스라엘 고위 간부가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외교적 갈등은 없다면서도 관련 주제가 이어지자 불편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굳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외교 관계에 부담이 되고 하는데 제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대통령 SNS가 올라올 때마다 국회도 매번 함께 들끓는 모양새인데 이 대통령은 이번엔 본인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국민의힘 사과를 요구하며 새 전선을 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3살 아이의 몸 곳곳에서 이 뇌출혈과 멍자국, 또 혈액 수치까지 여러 이상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숨진 3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한 건 지난 9일 저녁 7시 20분쯤입니다.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이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송되고 2시간 정도 지난 밤 9시 반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출혈과 멍자국이 확인된 데 이어 혈액검사에서도 이상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 넘게 나온 겁니다. 아이의 머리 왼쪽에는 광범위한 뇌출혈이 있었고 귀와 발목, 무릎, 턱 등 여러 부위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복부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더라도 이 같은 혈액 수치는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췌장이나 간 수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장기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이나 췌장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 아동학대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 옮겨진 지 닷새 만인 지난밤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부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대전 5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8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지난 밤 사이 늑구 발견 신고가 2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전 산성 초등학교 근처에서 늑대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오늘 새벽 6시 40분쯤에는 대전 중구 침산동에서 늑대 발자국을 봤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소방본부는 전했습니다. 대전시와 소방당국은 늑구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대전 오도산 인근을 중심으로 열화상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내일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묵념과 시민 발언, 추모 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며 내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도 열립니다. 단체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국가에 공식 권고안을 제시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와 국회의 이행 실태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대통령 공식 사과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무공천을 넘어서 복당 요구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미국에서 마이웨이에 한창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만덕에 짐을 풀자 국민의힘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민주당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이다.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해당 행위라는 등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나아가 한 전 대표의 복당 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원내 수석대변인이자 공천관리위원인 부산 초선 곽규택 의원은 지도부가 제명을 철회해 내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해서 이렇게 저는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복당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당에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공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관위원 입장에서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지역 의원들도 SNS에 잇따라 의견을 올렸는데 외연 확대나 단일화 등의 언급도 있었지만 일단 공천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공천 혼란으로 인한 비판의 화살은 미국에 있는 장동혁 대표로도 향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산 건데 당 지도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고, 친한계는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후보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당의 가장께서 미국에 가서 최고위원과 사진 찍어 올리실 일인가. 5박 7일 방미 반환점을 돈 장동혁 대표는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에 이어 보수 싱크탱크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안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의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전재수 시장 후보의 힘을 싣고 또 하정우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애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을에서 본격적인 민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부산을 동진 전략의 거점으로 보고 8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겁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파란 점퍼 수여식과 함께 정 대표는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 섞인 아픈 말을 종식하고 전재수 후보와 희망의 부산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부산 중시대를 이끌 부산 갈매기도 좋아하는 진짜 부산 사나이 전재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 북구갑 후임자로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에게 거듭 공개 구애도 했습니다. 하정우 수석 좋아합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사랑합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곁을 지키길 바라겠지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당은 조만간 만날 거라는 취지로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그 밥 지을 때 자꾸 손 열어보고 그러면 밥이 잘 안 돼요. 접전을 펼쳤던 충남지사 경선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양승조 전 지사를 꺾고 승리해 국민의힘 김태흠 지사와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을에 집과 사무실을 구하겠다며 본격 선거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또 강조했고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한 진보당에는 비난하지 말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누가 압승을 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세 표 차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거듭된 무공천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큰 귀책 사유라고 꼬집으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프로야구 KT가 김현수와 장성우의 멀티 홈런에 힘입어 NC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주력 선수들이 연이어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김현수가 잡아당긴 공이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 처음 나온 시즌 마수거리 홈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타석에서 비거리 120m의 대형 홈런을 또 때렸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거의 4년 만에 멀티 홈런을 기록한 김현수는 홀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KT는 김현수뿐 아니라 장성우도 2점 홈런 2개를 신고하며 NC 마운드를 초토화했습니다. KT 마운드에서는 오원석이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빼앗으며 내준 점수는 단 1점. 7회 박건우에 허용한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KT는 투타에서 NC를 압도했지만 4회 허경민에 이어 6회 안현민까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돼 우려를 남겼습니다. KT 우승했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수들 지금 좀 아픈 선수들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다 같이 끝까지 시즌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투수전이 펼쳐진 잠실에서는 롯데 김진욱이 7회 투아웃까지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시즌 2승을 챙겼습니다. LG 선발 웰스도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롯데 마운드에 꽁꽁 묶이면서 패전 멍해를 썼습니다. 삼성은 KBO 역대 7번째로 1회 선발 타자 전원 출루라는 진기록을 쓰며 한화 선발 에르난데스를 두들겨 대승을 거뒀습니다. 박성환이 개막 15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간 SSG는 두산을 꺾고 길었던 6연패에서 벗어났고 김도영이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신고한 기아는 키움을 이틀 연속 제압하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하나은행을 물리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은 플레이오프 4차전 홈경기에서 하나은행을 58대 53으로 제압하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챔프전에 진출했습니다. 강유림이 양팀 최다인 20점을 넣으며 승리에 앞장섰고 10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이혜란과 결승점을 포함해 9점을 넣은 배혜윤도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생명은 챔프전에 선착한 KB를 상대로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요즘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6월 상순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데요. 내일도 고온 현상이 계속됩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2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예년 기온을 6도에서 9도가량 웃돌며 역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고 강릉 16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고온 현상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